한류어 언어 6주 3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14쪽 함께 보도록 할까요? 이제 지난번에 번역은 아포리아다 등등 이제 번역의 어려움에 대해서 오죽하면 해결할 수 없는 난제라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번역을 하지 않을 수는 없죠. 번역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서 이제 우리가 뭐 번역의 방법을 배우는 수업은 아니지만 어떠한 번역의 유형이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한류 컨텐츠들은 어떤 번역 유형에 해당하는가 이런 거를 좀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14쪽은 우리가 통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번역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를 조금 더 보완하는 이야기입니다. PPT 자료 14쪽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은 작문이나 독해가 아니다. 네, 물론 우리가 학습으로서의 번역을 이제 학습으로서의 번역을 흔히 독해라고 불러요. 독해라고 부릅니다. 언어 학습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번역은 언어 학습의 도구로 활용이 되어서 학습 번역 혹은 교육적 번역, 교육적 번역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흔히 번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죠. 독해하라, 해석하라, 뭐 아니면 역으로 작문해라, 뭐 등등의 말과 이제 혼용이 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한국어에서 외국어로 옮기는 작업을 작문이라 하고 외국어에서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을 이제 독해라 해서 외국어 교육의 영역에서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죠. 뭐 영작문 수업이라 하면 한국어로 된 간단한 문장이나 텍스트를 영어로 옮기는 작업이고 스페인어 독해다라고 하면 스페인어로 된 텍스트를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을 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역과 독해의 차이를 사실 별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해 왔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교육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이제 그 언어 대 언어의 번역은 좀 차원이 다르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독해는 직독직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이퀴벌런스 그 이제 등가의 개념이 좀 더 정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쪽에서는 번역과 작문, 번역이라는 것과 작문 독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번역과 작문 독해는 작업의 목적 자체가 달라서 작문 독해의 경우 일반적으로 언어 학습자의 언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 언어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고 번역과 작문 독해를 구분짓는 또 하나의 차이점은 바로 대상 독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문 독해는 교사가 두 언어 이해의 결과물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말하면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작문을 하건 독해를 하건 그것을 읽는 사람은 교사고 그 교사가 두 언어를 다 알고 있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번역물은 원문의 원어, 즉 소스 랭귀지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독자를 대상으로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페인어로 누군가 번역해 주는 것을 봐야 하는 이유는 스페인어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스페인어를 소스 랭귀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독자로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번역된 텍스트는 그 자체로서 독립적이고 완결성 있는 텍스트여야 한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의역이 너무 넘쳐서 원래 의미를, 그러니까 사실 이제 넘어서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번역은 또 다른 창작물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1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역의 맥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컨텍스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또 작문 독해와 번역의 가장 큰 차이는 맥락의 이해에 있다라고 해서 그 밑에 단락에 보면 맥락, 컨텍스트 클로라는 말이 있죠. 맥락적 단서라는 말도 있는데 단순히 앞뒤 문장과의 논리적 연결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사전 지식, 정황에 대한 정보 등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번역하는 사람은 주어진 맥락에 따라 최종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선택이라는 것은 단어 하나를 선택하거나 문장을 해석하는 것 모두를 포괄하는 거죠. 바로 맥락 없이 주어지는 텍스트를 옮기는 작문 독해 작업과 번역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He is too young to go to school이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번역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he is too young to go to school이 있을 때 1, 2, 3, 4로 이제 해석 혹은 독해, 번역. 자, 이 가운데 어느 쪽이 번역에 좀 더 가까운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시험을 본다면, 영어 시험을 본다면 he is too young to go to school 1번이에요. 1번이 되겠죠. 그는 너무 어려 학교에 갔다. 그래서 이거 투투용법을 배우는 그러한 용도로만 사용이 되죠. 그런데 그 아이는 학교 가기는 아직 일러. 톰은 아직 학교 갈 나이가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나이에 비해 아직 학교 갈 만큼 성숙하지 못해서요. 자, 2, 3, 4는 그 컨텍스트가 전혀 달라요. 자, 일단 he is too young to go to school이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물론 이 he가 어리다는 느낌은 있죠. 왜냐하면 학교 가기에 너무 어리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독해를 할 때는 그는 이라고 해버리는 거죠. 그러나 일단 1차적인 맥락을 이해하면 그 아이는 이라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 아이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그 소녀는 등등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떤 이야기의 전체 흐름 속에 있다면 그의 이름이 있겠죠. 그럼 톰은 아직 학교 갈 나이가 아닙니다. 자, 아닙니다라고 존대를 했을 때는 이건 번역의 차원이죠. 분명히 이것은 한국사에서 아마 그리고 대화의 맥락에서 존대를 해야 할 관계라는 컨텍스트가 나오게 될 거예요. 4번의 경우는 화자가 아주 명백하죠. 화자가 명백해서 엄마가 혹은 아빠가 아이가 아직 학교를 갈 만큼 그냥 단순히 어리다 하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다.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이 있겠죠. 같은 나이인데도 학교 갈 나이인데도 이때는 성숙하지 못하다 했으니까 단순한 too young이 아니라 자,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독해인 1번에서 2, 3, 4로 넘어갈 때마다 번역은 그 맥락적 환경을 확인하게 하게끔 하고 그 맥락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고 번역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는 단순하게 이제 살펴본 것이고, 문학작품을 번역을 할 때는 예를 들면 토지라는 문학작품을 번역을 한다 그러면은 그 토지의 시대적 배경과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단어의 선택, 문장의 예를 들면 대화문의 표현, 어법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 된다라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7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번역 대상의 확대라고 했어요. 번역 대상의 확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번역은 출판 번역이라는 등식이 세워져 있었어요. 잠깐만 물 좀 마실게요. 오늘 저녁에 회의도 많고 선생님이 좀 집중하려고 밤에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8시부터 10시까지 인문대 회의가 있고 이게 줌이 생긴 다음에 좋은 점은 공간 이동을 안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학교나 이런 이제 회사의 회의가 시도 때도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그 시간이 안 되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이제 오프라인 시대에는 그게 가능하죠. 이때 안 되고 저때 안 되고 그래서 회의 스케줄 잡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국문과 회의도 토요일, 일요일 밤 9시 이렇게 잡아요. 빼도 박도 못하죠. 어디서든 회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줌이 가져온 그 온라인 세상은 또 다른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점도 있고 회의 시간을 잡기에 좋은 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계속 뒤로 미루어져 가지고 자, 번역 대상의 확대.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번역하면 다 100% 문학작품 번역을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문학작품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아리스토텔레스나 아니면은 예를 들면 위대한 철학가라든지 소위 말해서 고전 번역을 많이 생각할 것이고 이건 보통 뭐냐면 출판이 되는 출판 번역을 말을 해요. 출판 번역을 말하고 사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번역의 출발이고요. 아직까지도 번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맞아요. 그리고 생각났어요. 아까 한강의 멘부커 상탄, 멘부커는 기억이 나는데 한강의 채식주의자.
참, 어찌나 참. 그래서, 자, 17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은 출판 번역, 혹은 문학 번역이라는 등식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문학 번역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고전 번역이죠. 그래서 아마도 국내 번역 담론의 대부분을 인문학자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인 까닭도 있고, 근데 단순 문학서에서 나와서 인문서의 번역이 이렇듯 강조되다 보니, 이제 인문서들이 보통 철학서, 교양서 뭐 이런 것들이죠. 다른 유형의 번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잊어버리기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로 예를 들면 하다못해 영어 학습서인 토플 책도 번역이 돼서 나오잖아요. 네, 그죠? 네. 이처럼 뭐 영상 번역, 컴퓨터 소프트웨어 번역, 상용 문서 번역 등 번역의 형태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우리가 번역을 굉장히 국한시켜서 보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죠. 사실 이제 이 인문서의 번역이라는 면은 전형적인 이제 교양 교육과 관련이 있는 거죠. 따라서 번역을 이해하고자 할 때 문학 번역이나 출판 번역의 영역을 당연히 포함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의 다양한 형태의 번역 활동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게 되는 거죠. 18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어 능력과 번역 능력의 차이라는 말을 이제 좀 봐야 될 텐데, 사실은 이제 그 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언어학의 하위 개념으로 초창기에는 생각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단순한 언어학의 하위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 혹은 언어 교육학적인 측면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계속 살펴봤어요. 그래서 번역을 잘하는 사람이 언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렇게 1대1 대응의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여서 언어 능력은 번역 능력의 왜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언어 능력은 번역 능력의 필요 조건 중 하나일 뿐 그 자체로 충분 조건이 될 수는 없다. 그렇죠. 필요 조건은 되죠. 기본적으로 내가 뭐 스페인어든 뭐 반투어든 그 해당 언어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번역을 할 수 있으니까 필요 조건인 것은 맞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 조건은 될 수는 없다. 번역은 단순히 언어적 작업이 아니라 일정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뭐 여러분 모두 공감은 할 거예요. 그래서 통번역대학원을 통해서 전문적인 통번역사들이 이제 배출 양성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뭐 국가적인 외교에서 여러분들 보다시피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수준에서 또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느냐, 완곡하게 전달하느냐, 그리고 단어 선택 하나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보통 보면 그 국가 원수도를 수반하는 이제 통역사들 대부분 그 해당 언어를 전공하는 이제 교수들이에요. 교수들인데 끊임없이 그 공부를 하더라고요. 정말 놀랍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세상 어떤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의 경지에 이르렀음에도 어휘 공부를 하고 뭐 그렇죠. 뭐 여러분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만 여전히 모르는 단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번역을 단순한 언어 치환, 그러니까 이게 아까 1대1 대응의 이퀴벌런스 개념으로만 보면 안 된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언어 치환, 의 직업으로 종종 오해해서 해외에서 오래 체류했거나 외국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당연히 번역을 잘할 것으로 간주하는데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식주의자를 번역했던 그 영국분의 경우 구월 못해요. 이 사람은 외교 현장에 가서 구어를 번역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어를 통역이죠. 우리식으로 통번역하는 사람이 아니야.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뛰어난 문어 능력으로서 어휘력이라든지 어휘에 대한 어떤 뭐 뉘앙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근데 사실은 좀 특이한 경우기는 하지만 사실 이제 한국 사람들 중에 문어로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linguistic competence와 translation competence를 혼동하는 것으로 번역이라는 것을 따로 배우지 않아도 해당 언어를 잘하면 누구나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의사소통을 하는 정도로 전달을 할 수는 있지만 전문 번역의 수준에 이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번역에 대한 연구를 언어학이나 문학의 하위 범주로 인식해온 것에서 비롯된 건데, 이제는 그래서 통번역 대학원이 따로 있고, 이런 점에서 통번역은 별도의 전문 영역으로 지금은 충분히 인식되고 또 그렇게 전문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통번역을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한국어, 국어학이나 예를 들면 그 국어의 여러 가지 언어학적 지식에 대한 공부도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특정 외국어만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 다음 양방향의 번역. 우리가 앞서 이게 어떤 문화의 지금 어떤 그런 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서구 언어들은 컨텐츠들을 그냥 방출해요. 그리고 니들이 필요하면 알아서 영어 번역을 하든 프랑스어 번역을 하든 이렇게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컨텐츠를 내보낼 때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번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양방향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요. 과거에는 일방향적이었죠. 그러니까 양방향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기서 보겠지만 단순하게 어떤 언어를 어떤 언어로만 옮긴다라고 하는 어떤 유니디렉셔널한 가치관은 한계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19쪽을 보면 번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 기존 국내의 번역 담론이 주로 인문서 내지는 문학서의 번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보니 거의 대부분 외국의 서적을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에 논의가 당연히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인지 종종 한국어에서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큰 관심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아니에요. 최근에는 아니고, 물론 대중문화만큼은 아니지만 문학서들도 지금은 많은 번역이 이제 필요한 작업이고, 과거에는 어땠냐면 한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일이 많지 않으니까 외국어를 잘하는 한국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 사람, 이게 그만큼 또 추세가 달라진 거예요. 이는 사실 서구의 번역 담론 패러다임을 그대로 수입한 때문이며, 사실 해방 이후 대부분의 문화가 서구를 포함한 선진국으로부터 수입되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서구의 번역 담론은 거의 전적으로 외국어에서 모국어 방향으로의 번역의 논의의 대상을 한정시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프랑스인들에게 있어서 번역이란 외국어의 언어로 쓰인 텍스트를 프랑스어로 옮기는 것일 뿐, 프랑스어를 독일어로 옮기는 작업은 프랑스어권이 아닌 독일어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관점이 조금 다르죠. 그 밖의 번역, 즉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의 번역은 소위 역번역으로 일컬어지며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까지 이해를 했어요. 지금의 관점에서 이제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이런 일방향적인 것이 아닌 양방향으로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양방향의 번역을 본격화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통번역에 대한 담론을 우리도 좀 달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20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이러한 서구의 담론을 그대로 수입한 결과 국내에서도 번역에 대한 논의의 대부분이 외국어를 한국어로 옮기는 작업에만 집중이 되었었어요. 사실 그리고 한국어로 된 거를 외국어로 바꾼다고 한들 사실 썩 관심을 가진 이제 때도 많지 않았고, 이제 달라졌으니까 지금 이제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어와 같이 소위 제한적 영향력을 가진 언어의 경우, 사실 아직까지도 제한적 영향력을 가진 언어죠. 국내외 번역사들이 양방향의 번역을 모두 소화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영미문화권은 그렇지가 않죠. 영미문화권이나 이제 유럽 언어권들은 한국에 와도 독일어 하는 사람이 있고 프랑스 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도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한국어를 능통하게 번역할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들이 각국의 나라에 과연 그렇게 넘치게 많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옛날과는 다르지만.
그래서 한국이 국제행사 유치를 위해 홍보 활동을 할 때 홍보 자료를 한국어에서 영어나 불어로 번역하는 작업은 영어권 하자나 프랑스인이 아닌 한국인들에 의해 수행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약간 한국식 영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잘하는 영어권 하자나 프랑스어권 하자가 뭐 이런 팜플렛을 만들 때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가능성이 크지만, 한국어 영어가 국제영화제에 출품되었을 경우에도 이를 번역하는 사람도 예외적인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역시 한국의 번역사들인 거고, 아직도 그래요. 근데 그 한국의 번역사들의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이죠. 이것은 모국어 방향으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서구의 현실과 비교할 때는 큰 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컨텐츠를 내보낼 때 번역을 끊임없이 생각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2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는 21쪽까지만 하고 3차 시를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한류 콘텐츠의 번역은 그것이 팝이 됐건 무비가 됐건 드라마가 됐건 이제 그 번역의 양상이 서구에서의 그 번역 담론의 스타일과는 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매체의 또 번역도 생겼죠. 이제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라든지 또 번역 주체의 변화 내지는 다변화. 그러니까 전문 번역사 외에 번역사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체가 달라지다 보니 여러분도 알다시피 K-팝의 가요가 딱 이제 뮤비가 등장을 하면 순식간에 거의 30분 안에 K-팝 가사에 대한 번역, 로마자 표기법 막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들은 전문 번역사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TV에서 그 한류와 관련되는 거 뭐 워낙 많이 하니까 이제 나왔는데 보니까 한 4명 정도가, 한 사람은 뭐 네덜란드에 있고 한 사람은 영국에 있고 이러면서 4명이서 순식간에 서로 번역을 하고 이 단어 뭐냐 하고는 올리는 거예요. 업로드를 시키는 거예요. 물론 무보수죠. 오로지 팬심만으로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물론 이제 무보수지만 이제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이제 뭐 구독자가 붙고 그러면 이제 수익은 창출되겠지만 첫 시작은 이제 팬심이었겠죠. 네.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전문 번역사, 그러니까 원래 지금까지의 상황에서는 전문 번역사인데, 이렇게 이제 대중문화의 경우에는 팬심에 근거한 전문 번역사가 아닌 사람들, 아까 말했다시피 외국어에 조금 능통하면, 뭐 한국어에 좀 능통하면, 네,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한류 콘텐츠 번역의 특성은 당연히 양방향적인 그런 특성을 갖게 되고요. 여기서 그래서 한류 콘텐츠는 공적 번역과 사적 번역이 있어요. 방금 말했다시피 정말 팬심에서, 혹은 뭐 야 이거 케이팝 좀 잘 나가니까 내가 이거 좀 하면 조금 뭐 유튜브에서 수입 좀 올리겠는데 등등, 어찌되었던 간에 전문적인 통번역 교육을 받지 않은 사적 번역을 하는 그런 영역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공적 번역은 당연히 전통적인 그런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사적 번역이 바로 능동적 팬덤의 영향이고요. 바로 우리가 이게 앞서 배웠던 팬덤, 그러니까 팬덤의 역할이 커지면서 생비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통번역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비자죠. 말하자면 K-팝 밴드들 혹은 K-팝 가수의 음악을 소비하면서 동시에 재창조물을 만들어내는 생산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자의 번역과 소비자의 번역.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번역은 생산자예요. 생산자의 역할이 좀 더 강력한 반면에 사적 영역은 첫 시작은 소비자의 영역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비자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영역에서 시작하여 번역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입니다. 물론 그러다 보니 이 사적 영역에서의 번역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면 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도 좀 보인다는 거를 느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거 뭐 번역 부분 말고 이제 따라 부를 수 있게 로마자 표기법이 붙잖아요, 같이. 그래서 한글 붙고 번역 붙고 그 밑에 로마니제이션이라고 해서 로마자 표기법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어를 따라서 부를 수 있게 이제 붙이는 것인데, 거기 로마자 표기법도
온갖 규정에서 잘못된 것 그런 것들이 보이고 번역도 어색하고 약간 자연스럽지 않은 그러나 최소한 그래도 이 장점은 뭐냐면 급한 마음에라도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어떤 가사 즉 메시지를 전달받고 또 이런 편이 컨텐츠를 확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3차 시 영상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22조 번역 유형 부분은 4차 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